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경쟁력을 갖기에는 매우 어렵다. 주식이 적어도 더 상승한다는 개념에 대한 희망을 너무 갖지 말아라. 제가 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냐면 주식을 할 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다 망해버리고 까딱 잘 나면 금방 10배 가버린 겁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네. 하도 삼성전자는 그냥 너무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이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면 팹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팹리스에서 설계를 해오면 그 디자인 하우스가 그 TSMC면 TSMC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인증을 받은 업체한테 우리로 말하자면 비밀번호를 주는 겁니다. 생산 코드에 대한. 그러면 그 생산 코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이 팹리스의 회로를 이 설계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TSMC 회로 생산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생산. 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근데 뭐 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뭐 디자인 하우스가 없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런 대기업은 그냥 이제 바로 다 그 원스톱으로 체계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기업은 디자인 하우스에 의뢰를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잘 되냐 못 되냐는 디자인 하우스가 뭘 수주했냐를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 못 나가고 있어. 뭐 5나노가 어쩌고 3나노 수율이 어쩌고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 하우스가 수주했어? 그럼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디자인 하우스에서 수주 안 했는데 뭐가 있어.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시설이 있고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고 팹리스가 또 있고 또 디자인 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인 겁니다. 이게 네. 분업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막 기술 유출 때문에 네. 이렇게 맡기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려면 나는 무슨 디자인 하우스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AD 테크놀로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 테크놀로지를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주식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왜 AD 테크놀로지를 봐야 삼성전자를 알 수 있냐, 파운드리 부분을 알 수 있냐면 AD 테크놀로지가 2019년까지 15년 동안 TSMC의 디자인 하우스 인증업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네. 삼성은 이제 반도체겠죠. 네. 그쪽에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 테크놀로지에 요청을 하니까 네. AD 테크놀로지 대주주가 네. 원래 그런데 디자인 하우스 그 반도체 설계 인력은 나는 우리나라에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다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인력을 수급을 합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AD 테크놀로지에서 베트남의 인력을 한 400명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하고 관계없는 뭐 비밀인지 아니면은 공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주주가 그 별도의 그 디자인 하우스를 그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2019년도에 말에 연말에 그 TSMC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부분이 AD 테크놀로지에 합류를 하고 또 이제 그 삼성에서는 그 2020년도 하반기에 AD 테크놀로지한테 DSP 인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나노에서 3나노까지의 디자인 하우스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디자인 하우스를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다시피 그 ARM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뭐 가원 칩스인가요? 뭐 그런 데도 있고
지금 현재 AD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 프로그램은 ARM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다른 회사의 그 프로그램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아루고니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제조 이런 것들이 뭐 베트남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 하우스 거의 뭐 같은 AD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AD 테크놀로지 매출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전인데 2016년에 200억대 매출이었어요. AD 테크놀로지. 네. 그 2018년도에 1,100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디자인 하우스 매출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2021년도에 3,220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보면은 2019년이 여기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해약된 거 아닙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그 TSMC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나왔죠. 2,900억, 그 다음에 3,600억.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2022년 들어오니까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1,600억으로 반토막 나버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올해 1분기에는 180억. 그러면 엄청 줄었네. 200억씩 해서 뭐에 4분기 해봐야 800억 아니겠습니까? 기껏 하면 1,000억 된다는 소리죠, 매출액이.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계약이죠. 2022년도. 그런데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계약건이 3건이 있죠. 이게 대강 한 1,000억 정도 될까요? 한 160억, 210억, 그 다음에 170억. 그러면 한 300억, 한 500억 정도 되겠네요. 2022년도 총 수주 금액이 이겁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칩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에서 그 SSD 네. 저장 장치를 만들면 낸드 프레시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낸드 프레스를 만들 때 뭔지 이 기술 내용까지 뭐 내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이 메모리 컨트롤러 IC 칩을요 TSMC에다 발주를 해요. 그러면 TSMC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AD 테크놀로지한테 줘요. 네. AD 테크놀로지요 그 코드를 생산 시설에 연결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TSMC하고 계약 해지돼 있어도 네. 기존의 SK 하이닉스에서 했던 물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점점 그 기존의 것을 하니까 점점 반도체는 구형이 되면서 구형은 마진이 어쩌겠어요? 박혀겠죠. 그럼 AD 테크놀로지도 마진이 박혀지면서 이 과정이 있는데 그 2020년도 삼성 전 반도체의 그 디자인 하우스로 인증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시가 나온 삼성전자 관련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 21, 22까지요. 네. 20, 21, 22.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TSMC하고 결별하고 그 나머지 그 하이닉스 기존에 했던 거 그 물량만 받아갖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하이닉스 물량이 기존에 계약해 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2020 연도부터 2021년도, 2021년도까지는 실적이 뭐 3천억씩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2022년도에 1,000 몇백억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이제 더 줄어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2023년도에 지금 와갖고 3월 이 계약이 6월 30일 날 된 건데 6월 30일 날요. 최초로 삼성향에 224억의 디자인 하우스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7나노에서 3나노 수준의 지금 현재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삼성의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 뭔가 발주처 팹리스가 있고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생산은 삼성에서 하는 첫 시작이 이제 첫 발주가 이렇게 된 겁니다. 2023년도. 3년 만에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는 뭐냐면 삼성도 이제는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그럼 뭐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한 건 갖고 먹고 살겠어요? 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이면 3천억씩 매출이 나온 회사가
지금 2020년부터 하이닉스 왜 이 회사가 그 TSMC하고 결별을 했냐면 TSMC에서 지역 발주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만 국한시켜서 디자인 하우스를 하게 하는데 한국에서 기껏 해봐야 하이닉스 물량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외에는 저변을 못 넓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될까 봐서 극도로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AD 테크놀로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성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바꿨는데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챗 GPT가 어때서 뭐 주식이 올라가네 만에는 그 뭐 엔비디아 이야기고 또 파운드리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이야기는 TSMC 이야기다. 지금 현실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이 없어요. 운영 자금이 없어갖고 오직하면 교환사채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아예 없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장비 발주도 거의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가 이 앞에 TSMC가 1년에 120만 개씩 얼마나 120만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0만 개씩 이렇게 폐기 처리를 해서 웨이퍼 EUV 공정에서 이런 한 달 한 달의 그 격차가 4배였다. 그것이 몇 년 쌓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수율 경쟁에서는 뭐 뉴스는 막 희망적이지만 이건 뭐 제가 뭐 가서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루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왔던 수주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경쟁력을 갖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주식이 적어도 더 상승한다는 개념에 대한 희망을 너무 갖지 말아라. 한번 또 사정없이 눌릴 수가 있는 파운드리 TSMC를 기준으로 보면은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는 할 수 있지만 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공급 과잉이 몇 년도에 해소될지 모릅니다. HBM3 하나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삼성의 그 생산 시설은 1년 지나면 지날수록 한 2년 정도에서 막 1.5배씩 증가가 돼요. 이 앞에 보시다시피 P3가 1.5, P2의 1.5배예요. 그러면 그게 지어지는 것이 지으면서 여기 지어지고 있으면 지으면서 막 생산 시설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거든요. 생산을 하면서 지어요. 그리고 마감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는 골조공사 끝나 있어요. 그럼 또 여기 막 또 생산 시설 들어와요. 네. 그럼 또 여기 생산 시설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 골조공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P4까지 골조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그 옛날에 있잖아요.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삼성 바이오닉스인가요? 거기서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근데 그 부지에다가 이제 바이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렇게 이제 임시 방편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외에 미국 때문에도 막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생산 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로 반도체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뭐 전기차니 뭐니. 그렇지만 이 생산 시설도 너무너무 늘어난단 말입니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게 좋은 반도체든 나쁜 반도체 최대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격화돼 가지고 언제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해소될지 그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4분기 끝나고 2분기가 최저고 3분기는 좋아질 거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가도 2분기 수준이고 4분기 가서 만약 또 2분기 수준이다. 2분기나 수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적자를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현재 인텔 인수 때문에 있잖아요. 인텔 중국에. 네. 인텔 인수 때문에 자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있다가 하더라도 지금 재고 있잖아요. 재고 털고 재고 못 하고 나면 지금 현금성 자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삼성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저는 그러니까 중립하향 쪽으로 봅니다. 중립.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래도 잘 갔잖아요. SK하이닉스도 잘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봐보십시오. 미국에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식 오른 거 있습니까? 인텔 주식 오른 거 있습니까? 네. 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막 올라갈 때 뭐 엔비디아 뭐 AMD TSMC 막 올라갈 때 다른 거 올라간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좀 오른 것이 있잖아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그게 좀 오르고 그랬죠. 그렇군요. 오른 거 없어요. 마이크론이나 뭐 인텔이나는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인텔에 비교하면 딱 맞을 것이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에 비교하면 딱 맞아요. 그 이상 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상속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굉장히 결단 자체가 늦어지고 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XR 뭐 이런 거 가상현실 마스크 이런 거 애플은 벌써 내놓는다고 뭐 하는데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강간무수식이잖아요. 뉴스만 나올 뿐이지. 옛날 같으면은 애플하고 동시에 나왔든지 애플보다 먼저 나왔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 보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그러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OLED 쪽이 사실 허접한 중국의 그 BOE한테 1위를 내줬거든요. BOE한테. 네. 그럼 언제 1위를 되찾냐면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8.6세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거 발주하면은 삼성전자는 4조 발주한다는데 중국의 BOE는 12조를 발주한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카메라 있잖아요. 네. 카메라 뭐 모듈이나 이런 것도 애플이 이번에 그 가상현실 만들면서 그게 다 대만 아니면 일본 아니면 중국 대부분이 중국 업체예요. 그게 왜냐면은 휴대폰을 엄청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보다. 네. 그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이제 가상현실 부분도 여러분들 그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발주를 보면요. BOE에 증착기 들어가는 게 엄청 오래 전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관련해 갖고 기술은 중국이 최고예요. 전기차처럼. 전기차 옛날에 막 먼저 출발했잖아요. 뭐 주가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처럼 애플이 1인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그 OLED도 실질적으로 그 OLED OS로 막 가려고 모두가 발버둥 칠 때 중국이나 지금 LG 디스플레이나는 WOLED CF로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막 단점이 많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애플도 이번에 발표한 그 디스플레이가 WOLED CF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라도 WOLED CF 부분으로 만약 그런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간다고 하면은 삼성은 기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랐어야 맞지 않습니까? BOE보다 10배는 빨라야 맞고 LG 디스플레이보다 몇 배는 빨라야 맞는데 다 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또 무조건 또 좋다고 올라간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또 현실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막 뭐 시설 투자가 너무 급격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식은 엄청 호황기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새로운 누가 들어오기에는. 근데 뭐 주문 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누가 반도체 장비는 누가 신규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삼성 또 막 소재 들어가는 거 아까 이야기한 그러니까 고순도로 만들어갖고 하는 PGM, EA 뭐 이런 것은 막
금방금방 2배씩 늘어나고 있죠, 물량이. 근데 삼성전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계속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고 TSMC도 일본 같은데 뭐 유럽 같은데 지금 현재 서로 이게 전쟁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되다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그 지금 따라오는 후발주자들하고 있잖아요. 기술 격차가 별로 없어요. 소부장에 무엇이- 집중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럼 뭐 생각해 보시죠. 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봐봐요. 운제 쪽 SK 하이닉스라고 HBM3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합니까? 삼성전자가 그거 뒤졌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설령 뒤졌다고 합시다.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술 없겠어요? 근데 왜 그 인제서 만들겠어요?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뭔가 이 지금 행동하고 뭔가 막 새롭게 되어가고 막 튀어나가고 막 그 이렇게 하는 시뚜레 그 날카롭게 날선 칼을 갈듯이 튀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도 좋은 분석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500만 원으로 어쩌다 먹고 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맨 처음에 돈이 벌리니까 가장 억울했던 것이 남 잘 먹고 살 때 못 먹고 산 것이 억울해서 보통 밥을 한 끼에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먹고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6,700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하고 오더니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돈 1,000만 원을 장만해갖고 또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한 7천만 원 벌었습니다. 또 7천만 원을 거기다 아파트에다 다 넣어보고 나서 이제 그때는요 5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가지면 막 평생은 살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드는 1,000만 원 갖고 주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고수면 5분 거리에 사무실이 있어야지 해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와, 그 상가를 분양받았고 다 짓는 데까지 7천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그 1,000만 원으로 2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갖고 2억으로 21억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냐면 26개월이 걸렸습니다. 템베거네요. 2억으로 21억을 만드는데. 2억을 그냥 탁 넣으신 거예요. 자꾸 그 말하자면 언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릴 그게 네. 무슨 소설책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1억이 벌리자 용인에다 대규모로 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막 저는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거기다 숙소 지어주려고. 근데 나는 그러면 막 하나님이 대박 줄 줄 아는데 거기서 다 망해갖고 땅 다 날라가. 아파트가 세 채였거든요. 아파트 세 채 날라가. 돈 다 날라가. 그래가지고 뭐 반대 매매까지 당해보고 나니까 돈이 2억인가 남더라니까요. 그리고 2억으로 다시 12억을 만드는데 1년 걸렸습니다. 12억으로 얼마 전에 얼마가 되냐면 2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1년 내. 그리고 또 2억이 지금 이제 그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됐습니다. 그게 불과 또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방송을 나와갖고 여기 나왔냐.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막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야,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야, 시대의 소명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웅달 책방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시대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냐면 주식을 할 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다 망해버리고 까딱 잘하면 금방 10배 가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리스크 없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늘 리스크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제가 혹시 종목을 이야기하더라도 처음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사야 되니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많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